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며느리를 알아본 시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윗동네에는 양반이 살고 아랫동네에는 백정이 살았다. 천민 신분인 백정은 양반이나 평민과 한 동네에 어울려 살 수 없어 떨어져 살았다. 백정의 집은 마을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낡은 초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아래채라 부르며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백정 김서방은 호라비가 되어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딸 춘이는 20살이 넘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이 났다. 하지만 아무리 예뻐도 백정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혼담이 들어올리 만무했다. 김서방은 날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소와 돼지를 잡고 고기를 손질하는 일을 했다. 그의 솜씨는 마을에서 으뜸이었다. 칼질 한 번에 뼈와 살이 깔끔하게 분리되고 고기를 보기만 해도 어느 부위가 가장 맛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양반들은 김서방을 칼잡이라 부르며 하대했지만 정작 좋은 고기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찾아와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윗동네 박생호는 손님이 오거나 제사를 지낼 때마다 김서방을 불러댔다. 이봐, 내일 고을 사또께서 오신다니 최고급 한우 등심으로 한 건 준비해도. 그리고 돼지도 기름기 좋은 걸로 골라서 가져와. 김서방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내 생혼날이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생호는 값을 제대로 치르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것 봐. 우리 집에서 고기를 써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값은 나중에 후하게 쳐주지. 라며 늘 미루기만 했다. 돌아서서 김서방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동네를 떠나야지 못 살겠네. 저놈의 양반 등살에 살 수가 있나. 춘이만이라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고 싶은데. 딸 춘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걸요. 하지만 김서방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신문제 사회에서 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런데 옆마을에 관상을 보는 박식한 정진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으로 다른 양반들과 달리 백정을 하대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대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사람을 만나며 관상수를 익혔고 사람의 운명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 어느 날 정진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김서방의 딸 춘이를 보게 되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춘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저 아이가 범상치 않구나. 이마가 넓고 밝으며 눈매가 깊고 맑다.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적당히 두터우니 이는 부귀영화를 누릴 상이로구나. 게다가 귀가 크고 귓볼이 도톰한 것을 보니 복이 넘칠 팔자다. 정진사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춘희의 관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준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준식은 25살이 넘었지만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기만 했다. 주색 잡기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정진사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무리 관상을 봐도 아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빈상이었다. 준식아,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만 있을 거냐?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 급하게 뭐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문벌 좋은 집 규수를 찾아야죠. 준식은 건방지게 대답했지만 정진사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내 아들은 빈상이지만 저 딸과 짝을 맺어주면 좋겠구나. 그 아이의 복이 우리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래야 우리 아들이 제대로 살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하지? 정진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정진사는 한양의 친척이 관직을 소개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한양에서 자리를 잡은 후 그는 김서방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마을의 훈장을 통해 전달되었다. 김서방, 그간 잘 지냈소? 한양 생활이 나쁘지 않소. 여기는 시골과 달리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소. 그간 모은 재산이 있다면 한양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시골 양반들에게 전대받으며 살 필요가 없지 않소.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우리 아들 준식과 당신 딸 춘희를 맺어주면 어떨까 하오. 여기 한양에서는 과거 신분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양반끼리 혼사를 하는 줄 알 것이오. 물론 이 일은 극비에 붙여야 하오.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우리 집 근처 동네로 이사 오시오. 춘희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 않소? 자세한 얘기는 한양에서 만나 하기로 하오. 이 편지를 받은 김서방은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딸 춘희에게 말했다. 춘희야, 정진사께서 우리를 한양으로 부르신단다. 그리고 너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신다. 춘희는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저 같은 백정의 딸이 양반집에? 그래, 한양에서는 우리 신분을 모르니까 가능한 일이란다. 정진사는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잖니? 김서방은 기뻐하며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소와 농기구 그리고 작은 논밭까지 모두 팔아서 목돈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 부녀가 갑자기 한양으로 떠난다는 소식에 술렁거렸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는 알지 못했다. 저 백정이 어디서 돈을 구해서 한양까지 간다는 거야? 글쎄, 뭔가 큰일이라도 생겼나? 드디어 김서방 부녀는 한양으로 올라갔고 정진사는 약속대로 춘희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혼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양반끼리 혼사를 치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준식은 아내가 백정의 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컸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어 혼례는 치렀지만 신혼 첫날 밤부터 춘희를 멀리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백정딸을 우리 집에 들였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예뻐도 천한 신분인데. 준식은 아내를 사랑하기는커녕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술에 취하면 더욱 심해졌다. 어찌 감히 양반집에 시집을 왔느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춘희는 시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쌀과 돈을 가져와 남편을 호의호식 시켜주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비싼 술도 사다 주었지만 준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욱 심한 폭력을 가했다. 당연한 거야. 천한 신분인 주제에 양반집에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해. 춘희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지냈다. 이를 지켜본 시아버지 정진사는 참다 못해 아들을 불러 호통쳤다. 이놈아,
너는 빈상이야.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 팔자야. 네 처는 부귀상이라 천석군 만석군으로도 살 수 있는 상이란 말이다. 그 복 많은 아이가 네 곁에 있어서 네가 굶지 않고 사는 거야. 왜 내 처를 그리 못살게 구느냐. 제발 백정딸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마라. 그 아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아나는 거다. 아들은 술기운도 있고 해서 되받아쳤다. 아버지, 제 관상이 어떻다고요? 빌어먹는다고요? 자식한테 그런 저주 같은 말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제 처가 아무리 봐도 백정의 딸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잊으라고 해요? 이 못된 놈아, 네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지 모르느냐? 네 처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과 쌀로 살고 있으면서. 이런 아들의 폐륜적인 모습을 보며 정진사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는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춘희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다. 그녀를 감싸주던 유일한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준식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더욱 노골적으로 춘희를 학대했다.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눈치 볼 것도 없다. 이제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마. 춘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달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조용히 집을 나갔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걸었다. 한강 근처까지 와서 정처 없이 걷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며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살아서 너를 더 보호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얘야, 세상이 이래서야 쓰겠느냐. 내가 항상 참고 견디려고 했지만 네가 원한다면 혼자 힘으로 살아가도 좋다. 다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너에게는 분명 복이 따를 것이다. 춘희는 꿈에서 깬 후 시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숯을 굽는 움막이 있었고 그곳에서 70이 넘은 노인과 그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노인은 춘희를 보자 깜짝 놀랐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어쩐 일로 오셨소? 춘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정을 간략히 말했다. 물론 백정의 딸이라는 것은 숨기고 남편에게 학대받아 집을 나왔다고만 했다. 어르신, 며칠만 재워주세요. 대신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도 해드릴게요. 집안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노인과 그의 아들 돌쇠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러시오. 우리 같은 남정네들이야 밥 해먹는 것도 서툴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니 도움이 되겠소. 춘희는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나무를 묻혀서 밑반찬을 만들었다. 노인과 돌쇠가 숯 굽는 일로 지쳐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고 정성껏 끓인 죽을 내놓았다. 죽이 어찌 이리 맛있소? 우리가 해먹던 것과는 천지 차이로군. 춘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살림을 해왔기 때문에 음식 솜씨가 뛰어났다. 특히 적은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산나물을 캐다가 무치기도 하고 도토리를 주워다가 묵을 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이 숯을 사러 올 때마다 춘희가 끓여준 죽이나 국물을 맛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니, 이 집에 언제부터 이런 솜씨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어? 이 국물 맛이 예사롭지 않네. 정말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어. 다음에 또 먹으러 와야겠네. 돌쇠야, 장가 잘 들었구나. 부럽기 그지 없어.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은 춘희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음식을 잘한다니. 그럼 이것으로 돈을 벌어볼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 사람은 무엇이든 할 줄 아는 재주가 있어야 굶지 않는다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춘희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말이든 해보시오. 음식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하니까 작은 밥집이라도 차려서 돈을 벌어보려고요. 그래서 번 돈으로 아드님도 장가들게 하고 싶고요. 노인은 춘희의 말에 감동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 해주시다니. 좋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소. 노인과 돌쇠는 춘희를 위해 작은 오두막을 하나 더 지어주었다. 춘희는 그곳에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다. 메뉴는 간단했다. 된장국에 밥 한 그릇,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춘희의 음식은 특별했다. 국물은 깊고 진했고 김치는 아삭하면서도 적당히 익어서 감칠맛이 났다. 무엇보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작을 떼고 쌀을 씻어서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밤새 우린 멸치 육수에 두부와 파,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을 넣었다. 밑반찬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다. 처음에는 술 사러 오는 사람들만 들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여기 밥이 정말 맛있다더니 소문이 사실이네. 이 집 음식은 어째서 이리 맛있소? 비법이 따로 있나? 춘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다른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춘희의 국밥집은 점점 유명해졌다. 하루에 20명, 30명씩 찾아오게 되었고 춘희는 바쁘지만 보람을 느꼈다. 몇 년이 지나자 춘희는 제법 큰 돈을 모았다. 그녀는 약속대로 돌쇠의 혼인 비용을 모두 대주었다. 마을의 과부집 딸과 돌쇠를 맺어주고 혼례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돌쇠도 평생 은인이라며 감사를 했다. 춘희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다. 산속의 작은 밥집으로는 한기가 있었다. 그녀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큰 주막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큰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시오. 당신 같은 분이라면 어디서든 성공하실 거요. 춘희는 과천 어귀에 기역자 모양의 큰 주막을 짓고 춘인의 주막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를 내걸었다. 첫날 찾아오시는 분은 밥값을 받지 않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춘인의 주막을 찾았다.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들렀다. 여기 주인장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 첫날이라 공짜로 먹었는데 이런 맛있는 밥을 공짜로 주다니.
내일부터는 돈을 내고 먹어야 한다지만 이 정도 마시면 기꺼이 내일만 해. 춘희의 주막은 금세 과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한편 춘희의 남편 준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내도 없고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으니 그는 마음껏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다. 이제야 자유로워졌다. 아버지도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준식은 날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과 여색에 빠져 살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매일같이 술을 사고 도박판에서 돈을 잃어가며 시간을 보냈다. 이보게들, 오늘 내가 한턱 낼 테니 실컷 마시게나. 준식 형님 정말 대인배시네요. 술친구들은 준식을 축혀세우며 그의 돈을 우려먹었다. 준식은 허영에 빠져 더욱 큰 돈을 쓰기 시작했다. 도박에서도 운이 나빴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이럴수록 더 큰 돈을 걸며 본전을 찾으려 했다. 이번에는 분명히 이길 거야. 내 땅 문서를 담보로 더 큰 돈을 빌려줘. 나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걱정 말게. 이번 한 번만 이기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거야. 하지만 도박의 결과는 참혹했다. 준식은 아버지가 남긴 집과 땅을 모두 잃었다. 몇 년 만에 양반집 한량에서 빈 털털이 거지로 전락한 것이다. 준식이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네. 자네 신세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모르겠어. 술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기생들도 돈이 없는 준식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준식이 자네가 전에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런 말은 전부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었다. 정작 준식이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갔다. 결국 준식은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양반 집안에서 자란 그에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명색이 양반인데 어떻게 천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며칠을 굶다 보니 양반도 상놈도 없었다. 그는 점점 초라한 몰골이 되어갔다. 옷은 해지고 더러워졌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다. 굶주림에 지친 그는 마침내 남의 집 문간에서 밥을 얻어먹기 시작했다. 제발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준식은 완전한 거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과거의 영화는 꿈처럼 사라지고 오직 굶주림과 추위만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준식은 과천길을 걷고 있었다.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걸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배가 너무 고프군. 이러다가 진짜 죽겠네. 그때 저 앞에 큰 주막이 보였다. 춘인의 주막이라는 갑판이 걸려있고 따뜻한 불빛과 함께 구수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준식은 주막 앞에서 쓰러졌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주막에서 나온 여자가 그를 발견했다. 어머, 사람이 쓰러져 있네. 이리 들어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세요. 거지가 된 준식은 고개를 들어 주막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준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춘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춘희는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서 음식 장사를 하며 살고 있어요. 준식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잘못했소.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으니 이 꼴이 되어서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당신을 보겠소. 눈물이 준식의 더러워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춘희는 따뜻하게 말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시아버님도 지하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준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으니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겠소. 당신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소. 그럼 얼른 몸부터 추스르세요. 춘희는 준식을 깨끗이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다. 그리고 정성껏 끓인 국밥을 대접했다. 준식은 아내의 정성을 받으며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그는 주막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우며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막은 과천에서 가장 번창하는 곳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평생을 함께했다. 임금을 만난 가난한 양반. 서울 목멱산 깃을 남산골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정자에 몇 사람이 모여앉아 땀을 식히며 투덜대고 있었다. 말투나 행색을 보아하니 양반은 아니다. 제기랄 왜 이렇게 더워? 배창사에서 밥 달라고 아우성이구먼. 그러자 상대방이 왜? 밥도 못 먹었나? 하고 물었다. 먹긴 먹었는데 주인 마님이 하도 인색해서 아침 저녁 죽으러 때운다지 않나.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언젠지 가물가물하구먼. 그 말에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반 못된 신세 이제 와서 탓하면 뭘 하나. 그저 일이나 죽도록 하고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러자 볼때기가 붙도록 곤방대를 세차게 빨고 있던 박서방이 입을 열었다. 자네들 양반 하지 말게. 우리보다 못한 양반도 있다네. 설마 그러기에 할까? 우리 주인 댁 건너편 김진사 댁이 그렇다네. 마누라 말로는 일하는 할멈이 그러는데 그 댁에선 호박죽으로 끼니를 때운다네. 그것도 하루 한 끼만 말이야.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남산골 양반 중에 늙은 호박으로 멀겋게 죽을 만들어 끼니를 잇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소리다. 양반 댁에서 아무리 가난하기로서니 지금은 가을철 아닌가? 그때 하고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진사님 오신다. 그들은 얼른 피우던 곤방대를 감추고 허리를 굽신거렸다. 달그락달그락 남학신을 신은 김진사가 젠걸음으로 그들 앞을 지나갔다. 창백한 낯빛이며 피골이 상접해서 푹 꺼진 눈자위와 볼때기가 꺼져 있었다. 그래도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진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진사는 굽실대는 그들의 얼굴을 흘낏 쳐다봤다. 하지만 양반 체면에 한마디 했다. 그래, 자네들인가? 한가한 모양이군. 하고 억지 웃음까지 지어 보였다. 김진사는 속이 비어 어지러운 몸을 간신히 참으면서 어정어정 걸어갔다. 김진사 귀에 진사님이 오늘은 약주를 잡수셨나 보군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약주? 약주는커녕 배창사가 시장기로 오그라부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처럼 돈푼께나 구해보려고 나섰던 것이 수모만 당하고 헛걸음만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한탄이 나오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걸 모르고 술잔이나 얻어먹어 눈자위가 벌겋게 물든 걸로 아나보다. 김진사는 여전히 갈짓자 걸음으로 좁은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갔다. 하늘을 덮은 듯 울창한 회나무 아래 서 있는 자기 집을 보니 어서 들어가 사랑방에 눕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걸었다. 양반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흐흠 하며 자기 집 대문을 바라보았다. 다 쓰러져가는 기둥에 위태롭게 매달려 대문구실을 잃은 지 오래였고 벽도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다. 찬란했던 고택의 자취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김진사는 아내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걸 알고 있었다. 마님, 서방님께서 오셨어요. 하고 늙은 몸종의 정갈이 있었지만 남편 김진사는 이렇다 말이 없다. 부인은 무릎 위에 받쳐놓은 누더기를 말없이 꿰매고 있었다. 마님, 저녁을 지어야 할 텐데요. 늙은 몸종이 몸이 달아 말했다. 서쪽 하늘에는 어느새 황혼이 물들어가고 토방엔 어둠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소리 없이 달려들고 있었다. 부인은 눈을 내리깔고 몸종의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바느질만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가 또 지났다. 마님,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몸종이 또다시 입을 열었을 때 부인은 가만히 일어나더니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호박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몸종에게 부드럽게 할멈, 이 호박을 삶아요 하고 말했다. 몸종은 한숨을 쉬고 작은 호박 한 덩어리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부인이 사랑방 문 앞에 얼씬거릴 때쯤 김진사도 배가 고파 한계가 왔다. 설마 아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굶기게 하려고? 하는 막연한 바램을 갖고 있기도 했다. 주무세요? 부인은 잠자코 사기대접에 멀건 호박죽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김진사는 아내가 가져온 음식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정자골 정승지 댁에서 약주를 몇 잔 마셨더니 노곤한 모양이요. 마침 잘 있기라도 한 대접 청해볼까 했는데 부인이 손수 나오셨구려. 부인은 씁쓸히 엷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부인도 마르고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남편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목이 타시면 이거나 잡수세요. 서방님께서 잘 잡수셔야죠. 하고 멀건 호박죽을 내놓았다. 김진사는 대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자골 정승지를 찾아갔다가 청지기한테 수모를 당하고 헛되이 돌아왔는데 고기 안주에 독한 술까지 얻어먹었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실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부인은 김진사가 한 모금 마시고 대접을 내려놓자 상냥하게 물었다. 부인인들 남편의 심정을 모를 리가 없다. 다만 안타까운 심정을 빗대어서 말할 뿐이다. 오늘 나가신 일은 잘 되셨나요? 글쎄 하는 남편 말에 아내는 이젠 꼼짝없이 굶게 되었어요. 무슨 수라도 써야겠어요. 하고 말했다. 글쎄.
김진사의 말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 앞만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글쎄하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달래듯 우물쭈물했다. 부인의 얼굴이 그 순간 비장해 보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문 앞에 있는 회나무를 베읍시다. 회나무를? 그 나무를 베어 팔면 장작 서너 무더기는 나올 겁니다.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무를 베서. 김진사는 쓴 입맛을 다시며 쌈지를 뒤졌지만 담배 한 입 남아있지 않았다. 말없는 달빛만이 이 가련한 부부를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튿날이었다. 육중한 나무가 몸부림을 치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박서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톱질을 했다. 김진사의 집 굴뚝에서 오랜만에 연기가 나고 향긋한 냄새가 뱃속을 동하게 했다. 회나무 장작은 모두 5무더기나 되었다. 격가지만 해도 그 집 가을 나무는 충분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오랜만에 생일상을 대하는 기분이었다. 부인 수고했구려. 배춧국에 고깃국도 황송한데 생선 토막이 다 상에 올랐고. 김진사는 입이 해 벌어지며 배춧국을 훌훌 마셨다. 김진사는 배춧국에 밥을 2사발을 거뜬히 치웠을 뿐만 아니라 갈치토막을 가시째 으적으적 씹어먹고 새우젓까지 말끔히 쓸어 먹었다. 부인 고맙소. 김진사는 아내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다. 어젯밤은 쓸쓸하고 찬바람만 휙휙 도는 어둠이었는데 오늘 밤은 다르다. 등잔엔 들기름이 까만 끓음을 흘리며 방안을 비춰주고 김진사는 금방 부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흥겹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몹시 아파왔다. 쩔쩔매다 다급해진 김진사는 방문을 박차고 뒷간으로 다름질쳤다. 아무래도 저녁 먹은 게 탈이 났나 보다. 설사가 사흘이나 계속되었다. 오랜만에 먹은 쌀밥과 기름진 고기에 놀란 창자가 미처 감당을 못하고 그대로 쏟아놓은 것이다. 그 바람에 김진사의 얼굴이 많이 아니다. 눈이 움푹 패이고 뺨도 홀쭉하니 살이 빠져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가 사는 남산골이 떠들썩했다. 임금이 신하 2사람만을 데리고 목멱산으로 자맹을 나온 것이었다. 임금의 눈에 고가 한 채가 들어왔다. 바로 회나무를 베어버린 김진사의 기와집이었다. 저 집은 어째서 저 모양인가? 저 집의 내력을 아는가? 임금이 신하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선대의 신하 김정승의 집이옵니다. 김정승? 임금도 익히 아는 자였다. 판서를 거쳐 정승까지 지냈지만 그만 당파 싸움에 몰려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래, 그 집에 지금 누가 사는고? 김정승의 자식이 사는 줄 아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김진사의 집이 발칵 뒤집혔다. 김진사는 설사를 해서 눈이 휑하게 쑥 들어간 채 꼬챙이처럼 마른 몸으로 멍석을 깔고 마당에 엎드렸다. 고개를 들라. 그대가 바로 김정승의 자식인가?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그러하옵니다. 김진사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벌벌 떨었다. 부친이 당파 싸움에 밀려나자 그도 벼슬을 내놓고 오늘날까지 가난하게 살아왔다. 임금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대뜸 물었다. 얼굴이 왜 그렇게 파리한고? 김진사는 설사를 해서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대답할 순 없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고 재차 물었다.
먹는 건 제대로 먹는가? 성은이 만극하여 배불리 먹고 지내옵니다. 배불리 먹는다면 어찌 몰골이 그렇단 말인가? 이실 짓고 하랬다. 어서. 신하가 옆에서 거들었다. 이실 짓고 하라 하신다. 김진사는 죽여주소서 하고 말했다. 임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과인의 부덕한 탓이니라. 그대에게 응분의 조치를 마련할 테니 기다리라. 하고 임금은 돌아섰다. 김진사는 벌벌 떨며 꿇어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찾아온 것만 해도 성은이 만극한데 도와주겠다니 이 무슨 말인가. 그날 저녁 김진사와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임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구려. 나무를 베었더니 우리 집에 경사가 났구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지 못해 사는 가난한 양반이었지만 이제는 임금의 말 한마디에 저절로 배가 불러왔다. 임금님이 약속하신 거니 진사첩지를 다시 내린다는 뜻일까요? 부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설마 나라님께서 겨우 진사를 도로 내리실까? 어쩌면 승지벼슬 한 자리 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콧대 높은 정승지도 날 괄시하지 못할걸. 이튿날 김진사 집에 선정관이 새벽처럼 들이닥쳤다. 김진사는 무릎을 단정히 꿇고 임금의 교지를 펴들었다. 그대를 제주 목사에 제수하노라. 교지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불타는 집에 남겨진 아내. 불이야! 모두 피하시오!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선비 유지연은 잠자리에서 눈을 떴다. 이게 무슨 소리지? 초승달이라 달빛도 희미할 터인데 마치 밖이 대낮처럼 밝았다. 문을 열어젖히자 사방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떡해요? 큰일이에요. 옆자리에서 눈을 뜬 아내가 벌벌 떨었다. 바싹 마른 초가지붕에 불씨가 옮겨 붙으니 순식간에 화다닥 불이 타올랐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 불을 끈다고 야단이었으나 기껏해야 함지박에 물을 떠서 끼얹는 정도였으니 불길이 잡힐 턱이 없었다. 더구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머지않아 온 동네를 휘감을 태세였다. 여보, 우리도 살림살이라도 챙겨서 피해야겠어요. 서두르지 마시오. 어찌 우리만 생각할 수 있겠소. 젊은이들은 화마를 피해 집을 빠져나왔지만 깊은 밤중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연로한 노인들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갇혀 연기에 질식해 생사기로에 있었다. 불길에 휩싸인 집에 들어가겠다는 자식들의 울부짖음에도 관가에서 나온 나줄들은 한사코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장안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여보, 우리도 빨리 빠져나갑시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하지만 유선비는 자기 집 생각보다 무언가에 신경을 더 쓰는 듯 했다. 유선비 내외는 혼인한 지 3년째였다. 인물 좋고 성실하다는 말에 덜컥 시집은 왔지만 남편은 글공부 외에는 도무지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허구한 날 마을 세책점에 찾아가 책을 빌려와서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불길이 점점 유선비의 집 근처까지 번져오자
아내는 발을 동동 굴렀다. 여보, 빨리요. 몇 가지 옷이라도 챙겨 여길 피합시다. 잠깐만, 먼저 다녀올 때가 있어. 어딜 가요? 시간 없어요. 유선비는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급하게 불붙은 마을길을 달려내려갔다. 그가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마을 세척점이었다. 이미 불이 옮겨붙어 있었고 그대로 두면 보관되어 있던 장서들이 모두 불에 타버릴 판이었다. 안 돼요. 들어가면 위험해. 막아선 나졸들을 밀어젖히고 유선비는 용감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렇게 불길 속을 드나들길 수차례 평소에 눈여겨 봐두었던 귀한 책들을 어느 정도 불길로부터 구할 수 있었지만 유선비는 끝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유선비가 정신을 차려보니 한쪽 눈에 붕대가 감긴 채 동네 의원에 누워 있었다. 이제 정신이 들었나 봅니다. 여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여기로 온 거요. 하지만 불행히도 한쪽 눈을 그만. 유선비는 붕대를 감은 한쪽 눈을 만져보았다. 불길 속에서 날린 불씨가 눈에 들어가 그만 실명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도 슬픈 소식이 있소이다. 순간 유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에 혼자 두고 온 아내. 그렇다. 남편을 기다리다가 불길이 집에 옮겨붙는 순간 살림살이라도 하나 건지려고 동분서주하던 아내가 그만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여보, 날 용서해 주시오. 유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세월 동안 글공부에만 매달린 남편에게 군소리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삭바느질로 생활비를 벌고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아내였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유선비는 글공부도 팽개치고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 불에 타는 책과 눈을 바꾼 선비, 아내보다 책이 더 소중한 선비, 장안에 유선비의 사연이 널리 퍼졌다. 한쪽 눈을 잃은 바람에 누구나 유선비를 쉽게 알아보았다. 장안을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틈만 나면 아내의 산소에 가서 넋을 놓고 앉아있다가 밤이 되면 불에 타버린 집터 옆 움막에 고난 몸을 뉘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다. 없는 형편이지만 항상 아내가 깨끗하게 손질해준 의복을 입고 다니던 유선비는 이제 그야말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한쪽 눈마저 멀어 누구나 가까이 가기를 꺼릴 정도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무렵이었다. 이대로 아내 곁으로 가고 싶구나. 온통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다 고개를 넘어오던 유선비가 정신을 잃고 끝내 쓰러졌다. 유선비 위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밤기운에 체온마저 점점 식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쓰러진 유선비의 얼굴에 등불이 비쳤다. 아직 살아있습니다요. 그럼 여기 태워라. 하지만 마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못 본 척하고 갈 순 없지 않느냐. 여자는 사인귀에서 내려 쓰러진 유선비를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정성껏 돌봐주자 유선비는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리셨군요. 위신지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실 때까지 편히 쉬십시오. 유선비를 데려온 여자는 한 해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몸이 된 정씨 부인이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유선비는 기력을 회복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정씨 부인이 내어준 옷을 입자 허우대가 말끔해졌다. 장안을 돌아다니던 한쪽 눈이 먼 거지 선비는 어디로 가고 없었다. 호라비 유선비와 과부 정씨 부인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유선비도 지난 일을 잊고 새 출발을 하는 듯 보였다. 선비님께서도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으셔야죠. 부인의 도움으로 기력을 찾았습니다. 받아주신다면 선비님과 남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유선비는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유선비가 묵던 방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고 유선비는 사라지고 없었다. 부인, 나도 부인과 평생 같이 하고 싶소. 예전처럼 글 공부도 하고 안락한 생활이 그립소. 하지만 불타는 집에 남겨둔 아내의 부르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오. 밤새 생각을 했지만 난 아내를 끝까지 안고 살아가기로 했소. 그 배려 고맙게 간직하겠소. 부디 평안하게 사시오. 그리고 그 뒤로는 장안에서도 아내가 잠든 산소나 그 어디에서도 유선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서산으로 해가 떨어지는데도 부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남편은 망치질을 그칠 줄 몰랐고 아내는 그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만하면 어떻소? 상일의 말에 아내도 흡족해하며 웃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다가 이렇게 번듯한 집을 지었으니 아내도 얼마나 기쁘겠는가. 여보, 너무 좋아요. 내일부터라도 살림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윤상일은 어려서 혼자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어여쁜 아내를 얻어 그동안 살던 집 옆에 터를 잡아 새로 집을 짓는 중이었다. 그러니 몸이 아무리 고되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집 짓는 일에 매달렸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상일은 이제 막 완성된 집을 보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밖에 나간 상일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간밤에 기둥과 올려놓은 석가래가 모두 무너져버린 것이다. 상일은 뛰어가 무너져버린 기둥과 석가래를 살펴보았다. 튼튼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날은 아내도 상일도 하루 종일 침울했다. 며칠 후 상일은 또다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너져버리곤 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몇 번을 무너지고 나니 상일의 마음은 초조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더욱이 목수들마저 상일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집터가 기가 세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린 그만두겠소.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자 목수들은 연장을 챙겨서 떠나버렸다. 여보, 그냥 이대로 살아요. 무슨 소리야? 이왕 시작한 것 끝장을 봐야지. 상일의 말에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힘없이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집터가 좋지 않아 그렇다면서 아무도 우리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알고 있어.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소. 왜 그런지 끝까지 해볼 작정이요. 상일은 어떻게든 집을 꼭 짓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야 겨우 잠이 든 아내가 괴이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 근엄한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아니, 누구시길래? 아내가 백발노인을 보며 말끝을 흐리자 노인은 단호히 말했다. 집을 지으려면 내 말을 잘 듣게. 자네 남편이 지난날 지은 죄로 인해 원통함을 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심성이 착한 그 사람은 자네 남편 때문에 뜻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하게 세상을 떠났지. 그 집에 가서 죄를 사죄하고 대가를 치르게. 그래야만 집을 세울 수 있어. 아내는 뜻밖의 말에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말 명심하게. 그리고는 노인은 사라져버렸다. 아내는 남편을 깨워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 죄를 사죄하고 대가를 치러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상일은 아내의 꿈 얘기를 듣고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다. 그래, 난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날 도와준 고마운 형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때 한양 칠패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상일의 처지를 알고 친동생처럼 대하던 보부상 박씨가 있었다. 그는 상일의 물건을 후한값에 받아서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며 팔아주었다. 나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았지. 자네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언젠가 그런 박씨에게 상일은 가짜를 귀한 약재로 속여 넘기고 말았다. 박씨의 믿음을 배신한 상일은 돈을 두둑이 챙겨 그 길로 한양을 떠나 지금의 상주 땅으로 내려왔다. 도망쳐 왔다는 게 맞을 것이다. 물론 그 일로 이득을 많이 얻어 돈은 챙겼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 형님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낸 적도 있었다. 그 이후로 7년이 지났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내가 너무도 몹쓸 짓을 했구나. 진고개 근처에 산다고 들었는데 찾아가서 용서를 빌자. 상일은 7년 만에 한양길에 올랐다. 진고개에 이르러 보부상 박씨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가니 나이든 여인이 나왔다. 형님 계십니까? 상일이가 왔다고 전해주십시오. 이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친동생 같은 분이었다고. 그런데 형님께선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짜 약재 때문에 빚을 많이 졌지요. 겨우 빚을 다 갚긴 했는데 그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병을 얻었지요. 상일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가짜 약재를 판 게 바로 접니다. 형님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저예요. 상일은 박씨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박씨 아내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상일을 잡아 일으켰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어요. 상일이가 찾아오면 잘못을 묻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원망했는데 누구나 한 번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라는 말에 이젠 다 잊었어요. 잘못했습니다, 형님. 저는 용서를 구할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저 때문에 형님이 병을 얻어 돌아가셨군요. 상일은 지난 잘못을 가슴 깊이 뉘우쳤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모은 돈을 털어서 다 쓰러져가는 진곡의 박씨의 집을 고쳐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박씨 아내와 두 딸에게 도움을 주리라 다짐했다.
그 바람에 상일의 새집은 3년이나 더 지나서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둥과 석가래가 쓰러지는 일은 2번 다시 없었다. 마침내 튼튼하고 훌륭한 집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상일과 아내의 꿈도 이루어져 갔다. 나그네를 놀리다 망신당한 선비들. 어느 한적한 마을에 도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신통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고 세상의 이치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도사는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근처의 부잣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집주인은 흔쾌히 허락하며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다. 그런데 이미 사랑채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들이 모여 있었다. 도사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도 이곳에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비들은 도사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속으로 투덜댔다. 거지 같은 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은 도사가 자기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몹시 불쾌해하며 노골적으로 쫓아내진 않아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도사는 아무렇지 않게 사랑채 한 구석에 눕더니 느긋하게 말했다. 오래도록 길을 걸었더니 몸이 몹시 피곤하군요.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도사의 뻔뻔한 행동에 선비들은 속이 뒤집혔다. 건방지게 감히 거짓골을 하고서.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한 선비가 제안했다. 노래 시합을 합시다. 노래를 못 부르면 방을 나가는 겁니다. 다들 그 제안에 동의했다. 도사를 창피를 줘 쫓아낼 속셈이었다. 제비를 뽑아 노래를 부르던 중 도사 차례가 되었다. 도사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노래는 잘 못 부릅니다만 대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선비들은 반대하려 했지만 도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궁금해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거지 주제에 무슨 그림? 어디 한번 보자. 도사는 보찜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 산과 바다, 그리고 배를 그리기 시작했다. 붓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그림이 생동감 있게 완성되어 갔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헛!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더니 모두 배 안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높이 솟은 산이 있었다. 배는 거친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선비들은 처음 보는 신비로운 광경에 경악했지만 이내 멀미가 나서 방금 먹었던 저녁을 토해내는 선비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섬에 도착했다. 도사는 배에서 내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이 섬에는 천일두라는 특별한 열매가 있소이다. 하지만 그 열매를 따거나 먹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절대 손대지 마시오. 섬에 올라가 보니 천일두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선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닥거렸다. 이거 하나쯤 먹어도 별일 없겠지? 결국 그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천일두를 따서 한 입씩 깨물거나 몰래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다. 다시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 바다는 갑자기 거칠어지며 폭풍우가 몰아쳤다. 하늘은 검게 물들고 번개가 번쩍이며 배를 집어삼킬 듯 요동쳤다. 선비들은 두려움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람 살려, 이러다 다 죽겠소.
도사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엄하게 말했다. 내가 뭘 했소? 천일두를 따거나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소. 이제 하늘이 놓였으니 모두 죽을 목숨이요. 선비들은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집주인이 뛰어들어왔다. 이보시오, 왜들 이렇게 소란을 떠십니까? 선비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다도, 배도, 천일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방 한가운데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메주덩이만 보였다. 선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입에 넣었던 메주를 토해내고 주머니에 몰래 넣었던 메주를 꺼내 내려놓았다. 그 사이 도사는 보찜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실 도사는 자신을 얕본 선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신통한 능력을 부린 것이었다. 그 일을 겪은 후 마을 사람들은 거지처럼 보이는 나그네라도 정중하게 대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사의 이야기는 그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나그네를 소홀히 대접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제니의 남자. 제니는 겁이 없는 귀여운 아가씨였다. 그녀는 혼기가 꽉 찬 나이에도 춤추는 걸 무척 좋아했다. 댄스 파티나 무도회장, 어디서든지 제니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에겐 언제나 춤출 상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라도 혹시 입맞춤이라도 할라치면 당장에 매서운 주먹이 날라왔다. 남자들은 머리가 어찌랄 정도로 얻어맞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에게 춤을 신청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니가 무도회에 갔다가 들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보통 때처럼 집까지 바래다주는 남자친구도 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렸고 올빼미가 기분 나쁜 소리로 울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겁없는 제니는 성큼성큼 좁은 길을 따라 힘차게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니 앞으로 3명의 청년들이 뛰어들었다. 어두워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지만 제니를 놀라게 하려고 한 짓이 확실했다. 하지만 제니에게 그게 통할 리가 없었다. 제니는 첫 번째 남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얼굴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를 뒤로 힘껏 떠다 밀고 세 번째 남자는 몸이 빙그르르 돌아갈 정도로 세게 왼손으로 한 방 날렸다. 난 말이야, 악마도 두렵지 않아. 제니가 비웃듯이 말했다. 너희 같은 녀석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 제니는 자기를 숨어서 기다리던 그 세 젊은이를 양떼 몰듯 몰고 마을로 갔다. 알고 보니 그들은 언젠가 제니의 따귀 맛을 본 춤 상대자들이었다. 그들이 제니에게 보복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된통당한 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아버리자 그들은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고 다녀야만 했다. 그 이후론 결국 아무도 제니에게 춤을 청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모두 제니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제니는 인기 없는 여자들과 함께 구석에 서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무도 내게 춤을 신청하지 않는군. 그러면 난 악마하고라도 춤을 추겠어. 나에게 춤을 신청한다면 말이야. 제니가 크게 소리쳤다. 그때 무도회장 및 아주 깊은 곳에서 대장 악마가 불똥이 튀도록 힘껏 발을 쾅쾅 구르며 말했다.
저 여자가 감히 함부로 우리 이름을 들먹였겠다? 처음에는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더니 이제는 악마와도 춤을 추겠다고? 좋다, 제니.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나서 대장 악마는 악마 존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용감한 사냥꾼으로 변장하고 가서 제니와 춤을 추어라. 그리고 오만 불순함에 대한 대가로 제니를 지옥으로 곧장 데리고 와라. 대장 악마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젊은 사냥꾼으로 변한 존은 제니의 앞에 서 있었다. 모자 밑에 뿔을 감추고 한쪽 발에는 구두 대신 말굽을 신고 있었다. 아가씨, 저와 춤추시겠습니까? 존이 이렇게 춤을 청하자 제니는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그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고 말했다. 제니는 숯불 냄새와 유황 냄새가 나는 존과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 존은 잘생긴 악마였다. 물론 허약한 사내도 아니었다. 하지만 제니와 20번째 춤을 추고 나서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사냥개처럼 길고 빨간 혀를 쑥 내밀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존의 모자가 벗겨지자 그의 까만 곱슬머리에서 작은 뿔 2개가 툭 튀어나왔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제니의 파트너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저건 악마 아니야? 아무리 제니라고 해도 이번엔 만만치 않겠군. 제니가 이제야 임자를 만났어. 그동안 제니에게 당했던 젊은이들은 이번엔 제니가 악마에게 당하기를 바라며 지켜보았다. 연주하는 사람들도 짐을 꾸려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제니가 다시 연주를 부탁했다. 내 생각엔 충분히 춤을 춘 것 같은데. 가엾은 존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천만에요. 난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자, 어서 춤을 춰요. 제니는 처음 춤을 추는 것처럼 존의 손을 잡고 무도회장을 빙글빙글 돌았다. 존은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대장 악마가 보낸 작은 악마 파리가 존의 귀 속으로 날아들어갔다. 그리고 윙윙 내며 속삭였다. 존, 제니를 지옥으로 데리고 갈 시간이 다 되었어. 큰 가마솥에 불을 지펴놓았다고. 하지만 존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존은 대장 악마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니만 보면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음악이 끝나자 존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제니, 그러니까 나하고 집에 같이 갈래? 저기, 저 아래. 존은 곧 날아올 따귀를 각오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제니가 웃기 시작하는 거였다. 지옥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지 뭐, 악마 양반. 나 아직 거기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제니는 그렇게 말하고 숨을 헐떡이는 악마 존의 등에 훌쩍 올라탔다. 정말 겁없는 아가씨였다. 존은 제니를 대장 악마 앞에 데려다 놓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 어둠의 왕 대장 악마가 제니를 겁주려고 키를 한껏 높이자 번개가 번쩍대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다. 와, 아주 근사한데요, 미스터 악마? 제니는 겁먹기는커녕 이렇게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 번개가 아주 멋지군요. 아마추어 연극단체의 무대 조명보다 훨씬 멋있네요. 하지만 당신 천둥소리보다 그들의 음향 효과가 더 나은 것 같네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우르릉 쾅 하는 소리를 좀 더 크고 멋지게 내는 편이 나을 거예요. 뭐? 아마추어 연극단체보다 내 천둥소리가 못하다고?
대장악마는 잔뜩 화가 나서 으르렁댔다. 넌 지금 극장에 와 있는 게 아니야. 지옥에 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당신 말이 옳아요. 어쨌든 난 저 위 세상에는 제게 적당한 남편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난 존이 좋아요. 그리고 존도 날 좋아하고요. 그러니 당신이 결혼식을 올려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악마 아저씨, 안 그래요? 대장 악마는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는 더듬거리며 자기 부하에게 말했다. 좀 358번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다. 제니를 데리고 가. 그리고 존 너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그렇지? 물론 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존은 제니의 손을 이끌어 358번 가마솥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이 가마솥 보이지, 제니? 존이 말했다. 너 그러니까 있잖아. 자, 긴장하지 말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넌 가서 감자 7파운드 하고 방풍나물, 당근, 샐러리, 양파, 마늘, 버터, 풀열매, 그리고 박하를 좀 가져다 줘. 말린 버섯이 있으면 더 좋고. 제니가 존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제니, 너 모르나 본데 악마 존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제니는 한 발을 쾅 구르며 존의 말을 가로막았다. 잔말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 알았어. 알았다고. 존은 어쩔 도리 없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제니가 원하는 것을 가지러 갔다. 제니는 곧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냄새가 가마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냄새를 맡고 작은 악마들이 무얼 요리하고 있는지 보려고 모여들었다. 심지어는 다른 가마솥 안에 있던 죄인들도 한번 보려고 고개를 쑥 내밀었다. 그때 벼랑간 대장 악마가 오만상을 찌푸리며 나타났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내 고문실에서 뺀질거리는 놈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마솥들이 왜 아직 그대로야? 좋은 고문관은 어딨어? 하지만 제니는 대장 악마의 말을 가로막고 가마솥에서 스프를 한 국자 꺼내어 대장 악마의 입술에 갖다 댔다. 대장 악마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모금 홀짝 마셨다. 그리고는 또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그러더니 그의 찡그린 얼굴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미소가 대장 악마의 얼굴 가득 퍼졌다. 그리고 그의 눈은 꿈꾸듯 몽롱해졌다. 이런 감자 수프는 먹어본 적이 없어. 그게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대장 악마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지나간 옛 시절, 그러니까 악마들도 대접을 받았던 그런 시절을 회상했다. 제니, 너를 지옥 최고 요리사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내 죄도 용서해주겠다. 대장 악마가 말했다. 일주일, 보름, 그리고 한 달 동안 제니는 지옥에 사는 무리를 위해 국을 끓이고 빵을 굽고 고기를 볶았다. 다른 악마들은 물론 대장 악마마저도 식사 전에 군침을 흘리며 입술을 핥았다. 식사가 끝나서도 아쉬운 듯 쉴 새 없이 손을 핥아댔다. 그런데 어느 날 지옥의 최고 요리사인 제니가 대장 악마를 만나러 왔다. 제니는 양팔을 뻗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난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냐? 우리 모두 내 요리를 극찬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난 결혼하고 싶어요. 제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난 한 달 내내 내 남편 될 사람을 코빼기도 못 봤어요. 그건 걱정할 것 없다. 조는 출장 중이야. 대장 악마는 그녀를 달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누가 출장을 보냈나요? 얼굴을 찡그리며 제니가 물었다. 그건 아무튼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존을 맞을 준비나 하려무나. 그리고 결혼식을 올려라. 하지만 대장 악마가 자신의 오른쪽 뿔을 긁으며 말했다. 제니, 악마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저 위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너를 보내야 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제니에게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남편도 없이 돌아가면 말들이 많을 텐데 당신은 내가 그런 소문들을 잘 참아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악마는 제니의 얘기를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좋아. 하지만 이 지옥에서는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 대장 악마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 나머지 말은 제니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른 악마들은 대장 악마가 제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을 수가 없었다. 대장 악마와 마음을 터놓기 시작한 일주일 만에 제니는 결혼식을 올렸다. 물론 교회에서는 아니고 마을 호적 등기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제니는 그런 건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니는 누구와 결혼한 걸까? 물론 악마 존이었다. 하지만 그때쯤 존은 그저 평범한 남자 토니였다. 토니가 된 존은 꼬리도 뿔도 발굽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잘생기고 건장한 까만 곱슬머리의 젊은이였을 뿐이었다. 대장 악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존은 지옥에서 사라졌다. 지옥에서는 악마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젊은 남자로 변한 존은 지옥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때마침 근처 숲에 사냥지기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신혼부부는 그 사냥지기의 오두막으로 이사했다. 사람들은 전에 악마였던 존이 아내에게 쥐어 살고 있다며 수군대곤 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사냥터지기는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온종일 숲속에 있어요. 어쨌든 지옥에서 나온 후로는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토니는 고향인 지옥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 제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이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제니와 춤추러 가는 일이었다.